차라리 중국이나 가. 중국에 가면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게 될걸?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한국에 가면 넌 매일 눈물밖에 안 흘릴 거다. 거긴 돈 쓸 데도 없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나라라고. 뉴욕 고급주택에서 성인인 여성에게 부모님이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내용은 놀랍게도 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미국의 심장부, 동부 뉴욕 지역에서 저는 살았어요. 제 이름은 나탈리고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직업이 정해져 있었죠. 변호사요. 법조인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유산인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가족들의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뛰어난 변호사였던 부모님도 외동딸에게 비슷한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꿈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저는 뭔가 다른 것을 갈망했습니다. 사립학교, 예절 수업, 가족 모임에서 종종 법적 사건과 법정 승소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따뜻함과 웃음이 넘치는 집이라기보다는 업적의 박물관에 가까웠던 저택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사랑스러웠지만 상류층이라는 지위를 명예 훈장처럼 달고 다녔고 저는 그런 전통이 숨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외동딸이었어요. 저희 집엔 변호사가 많았죠. 저는 미국 공부해서 로스쿨을 갈 수 있었지만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서 경영학과로 진학했습니다. 학교를 정할 때도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에 숨이 막혔어요. 저희 집은 상류층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집안인데요. 저는 여기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게 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싼 사립학교에 가보는 순간 정반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교복을 입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런 학교 말이에요. 저는 학교와 집안 어디에서든지 답답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독립을 갈망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갈망했습니다. 조부모, 형제자매, 조카 등 저희 가족은 그 지역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어떤 이들에게는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개인 공간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종종 책장을 넘기거나 넓은 정원의 조용한 구석에서 위안을 얻으며 가족 소유의 높은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갈 때 제 꿈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조화된 법조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창의성과 혁신을 약속하는 마케팅의 세계에 끌렸습니다. 마케팅은 정해진 삶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릴 수 있는 캔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대 대신 경영대를 선택한 것은 저희 첫 번째 미묘한 반항이었으며 이 결정은 가족들에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랑 아빠만 반대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까지 집으로 오셔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 자세하게는 말 못하지만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었으면 보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든 로스쿨 진학을 시키려는 부모님의 의지가 보여요. 저는 대학을 가는 반항에 이어서 또 다른 반항을 시도했어요. 탈출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던 한국이 저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멀리 가고 싶었어요. 대학도 집 근처에서 다니고 있는데 교환학생마저 부모님이 아시는 곳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무조건 아시아여야 했습니다. 항상 저의 행복을 염려했던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머나먼 땅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저의 열망을 변덕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최대한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차라리 중국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중국에 가야 배울 것이라도 있다고 하면서요. 중국은 미국과 반대인 나라니까 중국에 가서 제가 가진 행복이 뭔지라도 배우고 오라고 했어요. 본인들이 지원해주는 집과 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라고 하면서요. 중국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신청은 끝났고 저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몇 달은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국 친구들과는 달랐어요. 저희 부모님의 숨막힘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도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관심이 많았거든요. 교육열도 높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친구들은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설득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갖는 친구들을 보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현실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치의 세계에 갇혀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은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독립을 상기시켜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조용히 미국의 아마존의 한국 지사를 지원했어요. 대부분의 미국 졸업생들은 시작을 미국에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상의 없이 결정할 수 있냐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번 미국을 떠나면 미국에서 취업을 다시 할 수 있겠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마 상의를 했다면 절대로 한국으로 올 수 없었겠죠. 이런 대담함은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 특히 부모님이 그녀의 계획을 너무 일찍 알게 되면 그녀를 설득하고 심지어는 떠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고 소리 지르셨어요. 그래도 저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사촌 오빠들 중에는 절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법조계 집안인데 그 전통을 무시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사촌동생 중에는 저를 부러워하면서 저를 지지해주는 동생들도 있었어요. 걔네도 답답했겠죠. 비행기가 거대한 서울을 향해 내려오자 저는 작은 창밖을 내다보며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국에서의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온사인과 번화한 거리로 가득한 서울은 두 팔 벌려 그녀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전 고향과 이 새로운 세상 사이의 차이에 부딪혔습니다. 언어, 표지판, 인천공항의 번잡함 등 모든 것이 흥미롭게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동안 배운 기본적인 한국어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미소와 몸짓 언어의 의지의 공항을 헤쳐나갔습니다. 4년 전과는 정말 다른 상황이었어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없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더욱더 많았고 공항철도가 새로 생겼어요. 대학 때는 기숙사에 살았지만 이번에는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아늑한 아파트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저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독립감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수천 마일 떨어진 나라에서 혼자서 자신의 행복과 결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벅차면서도 짜릿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배송 시스템을 처음 접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파트로 들어간 날, 저는 수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단 그날은 추위를 참고 드라이기로 몸을 말렸죠. 그리고 수건을 사려고 마트에 가려고 한 다음 날, 마트가 쉬는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송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던 도중 하루 만에 배송이 오는 시스템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키면 아침이면 배송이 와 있다는 거였어요. 온라인으로 몇 가지 물품을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며칠, 때로는 몇 주를 기다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놀랍도록 달랐습니다. 며칠 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녁에 주문했습니다.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운 순간 휴대폰으로 패키지가 배송 중이라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배송이 정말 그렇게 빠를 수 있을까요? 뭔가 실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림대로 그날 새벽에 배달원이 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효율성은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몇십만 원을 내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한 달에 5,000원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배달원이 보여준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가 문 앞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 도난이나 파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달원은 어디까지 왔는지와 문 앞에 물건이 있는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어요. 개인 재산에 대한 존중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강조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배달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배송 시스템은 고도로 발전되어 있었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보장했습니다. 전자제품부터 신선한 식료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서울 생활의 안전과 편리함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두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고향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렸습니다. 서울은 24시간 내내 활기가 넘쳤고 간식부터 생활필수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가져온 효율성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초고속 인터넷과 간편한 모바일 결제,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앱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고향과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페이는 진짜 놀라웠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한국에서 지갑이 필요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경험이 예외가 아니라 한국의 광범위한 공공안전 정신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범죄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있는 경우가 많았고 밤에 혼자 걸어가도 집에서와 같은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측면은 커뮤니티 치안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공공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카메라들이 도시의 높은 수준의 공공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저는 새로운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범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더 자유롭게 여행하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녁에 총을 맞을 것 같다는 두려움 없이 나가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이건 문화생활이 확대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저녁에도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삼성페이의 매력에 푹 빠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애플페이를 써본 적이 있으니까요.
써보니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 결제 시스템을 둘러싼 과대 광고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상생활에서 삼성페이를 경험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과대 광고가 아님을 알았어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제가 삼성페이를 처음 사용한 곳은 동네 편의점이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이 카드 리더기에 휴대폰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핸드폰을 바꾸자마자 삼성페이를 설정했어요. 진실의 순간은 삼성페이로 첫 구매를 했을 때였습니다. 카드 리더기에 휴대폰을 갖다 대자 놀랍게도 거래가 거의 즉시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빠르고 번거롭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용 편의성은 저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삼성페이는 저희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니 대형 백화점부터 작은 노점상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삼성페이의 보편성은 놀라웠습니다. 결제뿐 아니라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온라인 구매를 할 때도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페이가 제공하는 편의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은 제가 매일 직면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소통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길을 잃고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 같은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은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몸짓과 표정, 인내심을 통해 말 이외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한국분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한국어가 서툴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심을 갖고 식료품 구매를 도와주며 한국어로 물건 이름을 가르쳐준 현지 시장의 아줌마가 기억에 남았어요. 이러한 작은 친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환영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 또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전 주말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아 등산로를 오르며 도시의 숨막히는 전경을 즐겼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같이 등산을 하면 외로움이 조금 해결되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떠올랐습니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평온한 순간은 분주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난 기분 좋은 휴식처였습니다. 가을이 서울을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이면서 저는 도시의 리듬에 더 잘 적응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일과 탐험, 우정 쌓기 등 편안한 생활 패턴과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여정에서 이 시기는 개인 생활과 학업 모두에서 자신의 기반을 찾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수행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한국과 서구, 시장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 소비자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는 곳이 한국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피력했죠. 미국보다도 한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원, 적은 문맹률, 빠른 일처리로 인해 반응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예쁜 것, 멋진 것을 가장 먼저 수용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양한 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문화 간 소비자 역학의 미묘한 차이를 깊이 파고들었고 이는 지적으로도 자극적이고 개인적으로도 풍요로운 배움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향수병을 느꼈어요. 한국 치안 얘기. 저는 서울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우정을 쌓고 귀중한 지식을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계속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풍이 정말 크게 일어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뉴스에서는 호우 피해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망사고도 났습니다. 저희 팀은 그날 야근을 하고 있었고 퇴근을 못하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회의 중 쉬는 시간이었는데요.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다들 짠 듯이 부모님께 본인이 괜찮다고 말하고 부모님의 안위를 묻기 시작했죠. 저는 미국에 두고 온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엄마와 아빠는 절 버린 자식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저는 그때 부모님에 대한 지긋지긋한 감정과 배신감으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부모님과 평생 연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부모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저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을 사과하고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저도 울면서 부모님께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꼭 한국에 놀러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한국 생활은 개인적인 변화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일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적응하는 것을 배웠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녀를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도전하게 해주었으며 평생 간직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자신을 더욱 자신감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글로벌 감각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사연도 꼭 봐주실 거죠? 대한민국 서울 한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무리 중에서 일본인 여성도 몇몇 앉아 있습니다. 일본인 여자 성형외과 의사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수술을 한다고? 이거 불법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이 가격에 수술을 한다고? 다른 직원들이 말려보지만 계속 난동을 피우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성형외과 전문의 미노리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제 편견이었죠. 솔직히 한국도 저희 병원이 사정이 어려워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 겁니다. 친구가 한국에 아는 의사가 있다고 한번 머리라도 식힐 겸 가보라 해서 온 거긴 한데 이럴 줄은 정말 몰랐죠. 비행기가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짝 엿보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경이로웠습니다. 오히려 하네다 공항보다 넓고 현대적이며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발전과 혁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최첨단 응급시설부터 효율적인 출입국 절차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짐을 챙기고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대한민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며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병원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나와 시원한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이 여정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의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거리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활기차고 웃음소리와 수다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지만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도시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많이 들었기에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공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주변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고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너무 전 당황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본 적이 없는 편의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육시설이라뇨. 어떻게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려까지 마련해 주다니 한국이 시민의 복지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차 탑승 자체는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객차는 현대적이고 편안했으며 안내 방송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 저 같은 여행객도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일본에서는 지저분한 경우도 많고 너무 복잡해서 현지인인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서 가끔 약속에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한국은 너무 직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이로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하는 도시였고 저는 그 모든 비밀을 탐험하고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지하철을 타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철의 다양한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인사동 문화지구였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에는 한옥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가옥이 늘어서 있었고 장인과 공예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현대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한국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 작은 찻집에 이끌렸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고 저는 차를 한 잔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찻집 안은 평온함의 안식처였어요. 벽면은 한국 전통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배경에는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마시는 차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분위기와 배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제가 좋아하는 긴자에 있는 마리아주 프레르보다 가격은 10분의 1인데 더 맛있었어요. 한국에 살았다면 정말 단골로 오고 싶었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번화한 명동 쇼핑지구였습니다. 이곳에서도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쇼핑객들로 가득했고 최신 패션 트렌드부터 한국, 전통 기념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T 글로벌 뷰티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는 뷰티 매장이 흥미로웠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관문이었죠. 서울의 비벌리힐스라고 불리는 강남은 제 다음 여행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럭셔리, 스타일, 최신 트렌드의 대명사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저는 강남이 제공하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탐험하는데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수의 뷰티 병원과 살롱이 눈에 띄었습니다. 간단한 부분의 성형수술부터 복잡한 수술까지 최신 시술을 광고하는 광고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시술이 이곳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3만 원에 맞을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한국의 대형 시술병원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형 시술병원 중 한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은 최신식 시설을 갖춘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며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트리트먼트에 대해 소개받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시술로 이목구비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시술이었습니다. 기술 역시 일본보다 몇 년 앞선 기계와 기법으로 최첨단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술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의사와 스태프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에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목적인 친구가 소개해준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김 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병원은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강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미학이 조화를 이룬 병원은 고요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 원장은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가진 따뜻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전 세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저에게 수술실을 둘러보게 하고 그가 사용하는 최신 기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학 저널에서만 읽었던 수술법을 그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중코 성형부터 첨단 안면 윤곽술까지 김 원장은 성형수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감탄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깊은 연민과 헌신적인 자세를 가진 성형외과 의사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겸한 경험이자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을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 가지 트렌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부터 레스토랑까지 가는 곳마다 일본어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광은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미용 분야에도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한류 또는 한국어로 한류라는 용어는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수출하는 한국의 문화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한류는 대중문화를 넘어 미용과 미학의 세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와 카페, 특히 미용실에는 일본인 방문객이 가득했습니다. 미용 시술, 수술 추천,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문구와 함께 대화가 자주 오갔습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한류의 뷰티 요소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날 오후, 명동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다가 한 무리의 일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들은 미용 휴가를 위해 서울에 왔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말이 많았던 미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쿄에 있을 때는 항상 외모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술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죠. 한국에서는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더 자연스럽고 한국 아이돌처럼 될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옆에 앉아있던 유키도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의사들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요. 솔직히 일본에서는 대형 체인 병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가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데 한국은 진짜 성의 있게 봐주는 느낌이에요. 여기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맞는 수술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비슷한 감정이 담긴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용 분야에서 한류는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저렴한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전문 지식과 개인의 욕망과 문화적 뉘앙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데 성공한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건 저도 일본 성형외과 업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녁놀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파장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팝스타나 TV 드라마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고 경청하고 적응하며 아름다움과 자기 표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뷰티 혁명은 인식을 바꾸고 장벽을 허물고 두 문화 간의 독특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이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그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냉철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저희 병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병원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뷰티 혁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 전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기로 했고 최신 수술 기법에 관한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과의사들은 실력뿐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저희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한 워크숍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안면윤곽술에 대한 새로운 기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한 외과의사는 얼굴 해부학을 이해하고 각 개인의 고유한 특징에 맞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익숙해져 있던 획일적인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외과의의 숙련된 손길에 따라 기술을 연습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배우고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의학의 본질이었죠. 그리고 제 일상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서울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부터 유명 병원에서 수술을 참관하는 것까지 전례 없는 속도로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학교육 시스템은 엄격하고 성적 위주였습니다. 학생들은 배경이나 인맥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바운게이오 대학만 해도 그렇습니다. 게이오 대학은 아직까지도 기부 입학이 있으니까요.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추천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오로지 성적만으로 입학하는 게 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아직까지 일본에선 차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성형외과로 가고 싶었는데 여자들은 경쟁률이 세서 저도 합격하는 데는 너무 힘겨웠습니다. 전 한국의 이러한 입시제도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직 일본은 80년대에서 못 벗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열의에 가득 찬 젊은 의대생들로 둘러싸인 강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부러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혁신, 협업을 장려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학의 미래였고 저는 그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바가지 요금 좀 그만 씌우세요. 지금 외국인을 상대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울 게 있어? 외국인 여성이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이해한 듯이 그녀를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걸까요? 저는 맥건이고 아버지와 함께 애리조나에서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 아버지와의 사이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자기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레스토랑의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어쨌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 저는 휴가를 받아 일본과 한국으로 여행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꿈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전통과 뛰어난 요리가 가득한 일본이 저희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정통 일본 요리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도쿄의 회전 초밥집에서 처음으로 일본 요리를 접했습니다. 중앙에서 셰프가 능숙하게 초밥을 만들고 형형색색의 요리가 담긴 접시가 돌고 있는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정통 스시를 처음 맛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스시 한 접시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선 밑에 들어간 와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업원을 불러서 와사비를 조절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와사비를 바꾸면 요리의 본질이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이 밥향과 생선에 어울리는 와사비의 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죠. 와사비 양을 줄이면 맛이 바뀐다고 했어요. 또한 그는 회전 초밥집이기 때문에 저 하나를 위해서 초밥 접시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요점을 이해했지만 약간의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고풍스러운 스키야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각 테이블의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얇게 썬 고기를 보글보글 끓는 국물이 담긴 냄비에 담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저는 날달걀을 풀어서 냄비에 직접 넣었어요. 원래는 스키야키는 날달걀에 고기를 찍어 먹는 음식이었는데 말이죠. 찍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계란을 넣는 것을 보고 웅성웅성 됐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일본에 와서부터 계속해서 언어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영어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다가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업원의 반응은 신속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스키야키 먹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녀가 제 실수를 바로잡는 동안 제 뺨은 부끄러움으로 불탔습니다. 계란을 다시 가져다 주고 직접 풀어주기는 했지만 저는 이만한 돈을 내고 혼났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일본식 돈가스가 아니라 진짜 돈가스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요리를 기다리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살짝 열린 주방문 너머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셰프가 불붙은 담배를 입술에 무심하게 물고 있는 모습이 보이자 설렘은 금세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렇지 않았고 주방장은 자기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숨길 생각이 없었어요. 식당 내에서 담배를 핀다니요. 미국이었으면 소송감이었어요. 하지만 항의하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앉아 방금 본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음식 준비 과정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꼼꼼함, 식재료에 대한 존중, 엄격한 위생, 기준 등 제가 일본 요리와 연관 지어왔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것이었죠. 실망과 불안감이 뒤섞인 저는 제가 먹으려던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요리 관행에 대한 제 자신의 기대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제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시골의 한 전통 일식집에서 주인의 친절한 태도는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서빙 방식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음식 접시가 계속 도착했는데 정말 다 맛있었어요. 저는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계산서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요. 계산서를 확인한 저는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구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따졌습니다. 주인은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 먹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집의 시스템은 추가로 나왔던 접시들은 먹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고 영수증에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 그게 추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제스처는 고마웠지만 소통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의 예의 바른 겉모습의 이면, 즉 전통에 대한 엄격한 고집과 외부인의 수능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저는 이 씁쓸한 기억을 간직한 채였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은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바로 가고 싶었지만 이미 끊어놓은 비행기와 호텔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두 팔을 벌려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일본을 떠나 호기심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일본에서의 경험과 비슷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부터 그 대비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작고 아늑한 식당에 들어서자 참기름 향이 가득했어요. 저는 비빔밥을 시키기로 했는데 매운맛이 걱정되었습니다. 주문하면서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종업원은 매운맛 조절이 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매운맛을 원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제가 원하는 순한 맛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능숙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손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도착한 요리는 색과 맛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고 아주 맛있었어요. 사실 맛보다도 손님 중심의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만남은 북적이는 식당에서 한국식 삼겹살 구이인 삼겹살이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이 처음엔 걱정스러웠지만 삼겹살에 대한 호기심이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옆 테이블의 아저씨들이 절 힐끗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뭘 잘못하나 싶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 아저씨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의 상추를 손에 얹더니 밥까지 얹었어요. 고기도 자기 테이블에서 얹고 샌드위치를 싸듯이 야채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에 넣으시더니 맛있다면서 따봉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셨어요. 제가 고기만 먹는 것이 안타까웠던 아저씨들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무료라고 꼭 먹어보라고 했어요. 한국식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배려였죠.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뒤로도 아저씨들은 저를 한번 불렀어요. 그리고 괜찮다면 소주를 한번 마셔보라면서 본인들의 소주를 나눠주셨죠. 삼겹살에는 소주가 어울린다고 알려주셨어요. 위스키랑 비슷한 맛인데 삼겹살이랑 먹으니까 삼겹살의 기름기를 내려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맛도 완벽했지만 손님들의 친절함이 저를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준 이러한 친절은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따뜻한 소개였습니다. 두 나라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환대에 대한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때로는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취향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자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연함과 따뜻함 덕분에 저는 경직된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환영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여행은 단순한 음식 탐험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환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으로 한국인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전통과 유연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고 나중에 제 레스토랑에 다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따뜻함과 환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찌개로 유명한 가족 소유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는 마치 누군가의 집에서 식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는 집밥과 전통이 느껴지는 편안한 맛의 조화였습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주인은 제 테이블에 앉더니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 식당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러한 교감의 순간이 저희 한국 경험을 진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집은 서울의 백반집이었어요. 택시기사님한테 가장 좋아하는 집을 데려다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데려가 주신 곳이었는데요. 저는 돼지백반을 시켰는데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접시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젓갈부터 해서 시금치 나물, 김치에 콩나물국까지 나왔습니다. 전 일본에서의 경험이 생각나서 다른 접시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기만 먹는 것을 주인분이 눈치채셨는지 다가오셨어요. 혹시 입맛에 맞지 않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아니라고, 저는 돼지만 시켰으니까 고기만 먹는 거라고 했어요. 더 먹으면 나갈 때 추가 금액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면서요. 주인분은 엄청나게 웃으셨습니다. 반찬이라고 하는 거라고 추가 금액은 없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다 이렇다고 하면서요. 저는 다른 곳들도 김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주는 곳은 없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반집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없어지는 곳이 많다고 하셨죠. 그리고 외국인이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택시기사님이 최고의 맛집이라고 하면서 데려다 주셨다고 했어요. 주인분은 누군지 바로 아시더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 더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은 팁 문화가 없지만 팁을 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식탁이 10,000원에 제공되는 거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호떡이었는데요. 시장에서 기름기가 가득한 빵을 보았어요. 저는 꽤나 미국스럽다고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다가갔어요. 간판에는 호떡이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상인이 흑설탕, 견과류, 계피가 들어간 반죽을 뜨거운 철판에 능숙하게 밀어넣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설탕과 기름 냄새가 좋았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가판대에 다가가 한 개를 주문했습니다. 상인은 아는 체 하는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호떡을 건네주며 철판에서 갓 나온 것이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첫 한 입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쫄깃쫄깃한 식감을 찾기 힘든데요. 이 호떡의 쫄깃쫄깃함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머니한테 이건 뭘 써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밀가루가 아니라 한국의 찹쌀을 섞었으면 되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호떡의 따스한 온기가 손에 스며드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압도적인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소박한 간식이지만 소박하고 편안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한국 길거리 음식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매 끼니마다 배우고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상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관대함, 공동체, 환대의 원칙은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눔의 정신, 연결의 즐거움,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예술 등 제가 가져오고 싶었던 교훈들이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서의 시간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었어요. 이 만남은 다른 많은 만남 중에서도 두 문화 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세심하고 격식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하는 반면 한국은 좀 더 편안하고 관대하며 포용적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피탈리티는 단순히 음식이나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손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레시피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추억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아이디어로 가득한 머릿속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체성을 찾고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가족, 레스토랑의 한국식 환대의 교훈을 불어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레스토랑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콘셉트, 즉 메인 코스와 함께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반찬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자튀김 같은 것들은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했어요. 오히려 메인 음식들이 더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는 고객에게 다양성과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넉넉한 인심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식사 경험을 개인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느꼈던 따뜻함처럼 단골 고객들의 선호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소스를 개발했고 맵거나 단 것들을 좋아하는 손님들을 외워서 그에 맞게 제공했어요. 이러한 개인적인 손길은 소박하지만 고객들에게 특별하고 감사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고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키워주었습니다. 레스토랑에 한국의 정취를 더하기 위해 디저트 메뉴에 호떡을 넣었어요. 손님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었죠. 어느 날 호떡을 먹던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추가로 올려서 팔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손님의 말을 들은 결과가 이렇게 풀린 것이었죠. 저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어주면서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맛을 손님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반응은 어땠냐고요? 호떡을 먹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누군가 싫어할 수 없는 맛이라는 거요.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반응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고객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과 다양한 맛, 그리고 우리가 조성한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단순히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셨던 아버지도 매출뿐 아니라 레스토랑 분위기의 변화를 보셨어요. 아버지는 제 비전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제가 더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고 키즈 카페와 가족 모임을 위한 공간 등 가족 친화적인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제 여정을 되돌아보니 일본과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요리의 지평을 넓힌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대, 문화에 대한 존중, 경험을 창조하는 예술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변화시켰고 한국에서 소중히 여겼던 따뜻함, 관대함,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계속 탐구하고 배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식당을 열어 고향의 한국 고유의 맛과 따뜻한 정을 전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음식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예전의 명성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게 해준 한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